여러분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만 빠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거울 속 모습은 큰 변화가 없는데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힘이 부쩍 더 드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습니까? 둘째,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셋째, 의자에 앉았다가 10초 안에 5번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이 힘드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자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당뇨나 면역 저하 같은 만성 질환도 따라옵니다. 결국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단 한 달 만에 달라지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실제로 82세 환자분은 저녁 식단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고 산책까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계란과 고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단백질 보물 5가지와 60대, 70대 맞춤 황금 식단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근육감소증입니다. 이 병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걸을 때나 물건을 들 때 필요한 힘의 원천만이 아닙니다. 근육 안에는 단백질과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고 호르몬 분비를 돕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을 건강을 저장하는 창고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 창고가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WHO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후 근육이 크게 줄어든 노인의 경우 같은 나이대의 건강한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감염이나 질병이 왔을 때 회복 속도도 늦어져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근육 감소는 단순히 다리가 가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이셨는데 체중은 65g으로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 근육량을 측정해 보니 25%나 줄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살은 빠지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근육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이분은 평소처럼 시장도 가고 집안일도 하셨지만 점점 쉽게 지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두세 번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져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근육이 줄면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0대에는 매년 0.5% 정도 근육이 줄지만 70대 이후에는 해마다 3% 가까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로 10년이 지나면 근육량의 30%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근력은 근육량보다 더 가파르게 줄어 실제로는 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근육 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질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과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공장 기계가 멈춰 있으면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근육 합성 공장을 켜주는 스위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즉, 단백질은 재료이고 류신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켜져야만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바뀌는 것이죠. 최근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끼 식사에서 최소 3지 이상의 류신을 섭취했을 때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백질의 양보다 어떤 아미노산을 포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류신은 특히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북어채 같은 마른 생선,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우유와 치즈, 요거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자연스럽게 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백질은 충분히 먹었지만 류신이 부족하면 공장의 자재는 쌓여 있는데 기계 전원이 꺼져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즉, 몸속에서는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 어르신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평소에는 고기를 많이 드셨지만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 섭취는 충분했지만 류신 섭취량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우유와 그릭 요거트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고등어나 북어채 같은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느끼셨지만 2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언덕길을 오를 때 두세 번이나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걸어 올라가도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피곤함이 줄어들고 잠자리에서도 다리에 쥐가 덜 나는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과 함께 류신이 포함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근육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효과가 낮습니다. 따라서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재료, 류신은 스위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재료와 스위치가 함께 있어야만 근육 공장이 제대로 가동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빠지는 단백질 섭취의 오해와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계란 2개와 고기를 조금 먹으니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이 자기 체중 1kg당 1지 정도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2에서 1.5까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72에서 많게는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노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일일 섭취량이 50g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격차가 바로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즉,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양뿐 아니라 섭취하는 방식에도 큰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그냥 커피만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걸으면
하루 중 근육 합성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단백질을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달걀만 먹거나 삼겹살 같은 붉은 고기만 먹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양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어도 아미노산 구성이 불균형해 근육 합성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한꺼번에 고기와 반찬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어 너무 몰아서 먹으면 남는 부분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설될 뿐입니다. 결국 근육으로 가는 양은 줄어드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이나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단백질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다가 혈당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조정해 점심과 저녁에 고등어와 두부, 렌틸콩을 넣어드리도록 했더니 혈당 변동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식품에서 얻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다양하게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단백질 식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이나 고기만 떠올리시지만 그 외에도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음식들은 가격 부담이 크지 않고 일상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북어채입니다. 북어채 100끼에는 무려 77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1개가 약 6끼이니 단백질 함량으로만 따지면 12배 이상인 셈입니다. 게다가 북어채는 염장을 하지 않아 나트륨 함량이 낮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북어채는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류신이 풍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북어채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조리하지 말고 물에 잠시 불린 뒤 국이나 무침으로 활용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북어채와 달걀을 함께 넣어 국을 끓이면 단백질과 류신, 비타민 D까지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실제로 75세 박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북어국을 드신 뒤 이전보다 훨씬 쉽게 장을 보러 다니고 산책 거리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일상 활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 보물은 바로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은 이미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가루 형태로 섭취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첫째, 단백질 함량이 일반 청국장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청국장 가루는 단백질을 훨씬 더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끓이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살아남은 유익균이 장까지 도달합니다. 청국장을 끓이면 좋은 균들이 많이 죽어버리지만 가루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셋째,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물, 두유, 요거트, 샐러드 등에 바로 뿌려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냄새가 덜해서 전통 청국장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잔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을 넣어 드시면 단백질과 유익균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살짝 뿌리면 구수한 맛이 나면서 반찬 없이도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 죽이나 국, 샐러드 드레싱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70세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청국장 가루를 드시고 2주 만에 배변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니 식사도 더 잘하시고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청국장 가루는 단백질뿐 아니라 장 건강까지 책임지는 훌륭한 시니어 맞춤 식품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과 유청을 제거해 단백질을 2배 가까이 농축시킨 제품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이 훨씬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유익균이 많아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변비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칼슘과 칼륨도 풍부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나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100기에 3,000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간단히 직접 만들어 드시기를 권합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8회를 깨끗한 면보에 붓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걸러주면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유청도 버리지 말고 밥을 지을 때나 국, 죽에 활용하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7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복부 지방이 줄고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건강식품입니다. 네 번째 단백질 식품은 최근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100기에는 약 25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 엽산, 철분, 칼륨, 비타민 B군이 풍부해 근육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렌틸콩의 장점은 조리와 소화가 쉽다는 점입니다. 일반 콩처럼 오래 불릴 필요가 없고 15-20분 정도 끓이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껍질이 얇아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복부 팽만이나 가스도 적습니다.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영양이 강화되고 샐러드나 수프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두부를 무칠 때 삶은 렌틸콩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 섬유질,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66세 최호 어르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렌틸콩을 꾸준히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렌틸콩은 근육을 지키면서도 혈관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백질 식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100기에는 약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오메가3와 비타민 D 함량이 특히 높습니다. 오메가3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과 두뇌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데 햇빛 노출이 적은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부족하기 쉽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고등어는 가격이 저렴해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 102만 원 가까이 하는 반면 고등어는 2,000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영양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조리할 때는 연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 종이에 고등어를 감싸 약불에서 익히면 발암 물질 생성을 줄이고 속은 촉촉하면서 겉은 바삭하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강황 가루를 살짝 뿌리면 항염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74세 윤오우 어르신은 고등어를 주 3회 꾸준히 드신 뒤 골밀도 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개선되고
뼈 건강도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고등어는 근육과 뼈, 두뇌와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섭취 방법에 따라 근육으로 흡수되는 효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은 거의 드시지 않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침과 점심에는 근육 합성 기회를 놓치고 저녁에는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끼에 25-30지 정도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요거트와 두부, 점심에는 생선과 현미밥, 저녁에는 달걀국과 콩 요리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전체 단백질 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구이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고 근육 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소화 흡수가 어렵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고기는 잘게 썰거나 다져서 조리하고 생선은 찌거나 조림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콩류는 충분히 삶아 죽이나 수프로 드시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운동 직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 후에는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황금 시간대가 찾아옵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같은 양이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74세 송호 어르신은 매일 30분씩 걷고 난 뒤 두유와 삶은 콩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12주 후 근육량이 5% 증가하고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계단을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양만큼이나 타이밍, 조리법, 식사 구성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원칙을 실제 식단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하루 식단 예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류신, 비타민 D, 섬유질까지 고르게 챙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총 단백질 섭취량은 약 90찌그로 60, 70대 어르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수준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속이 편하고 간단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볼을 준비해 보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한 큰술을 넣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을 올리고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섬유질, 항산화 영양소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맛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꿀 한 작은 술과 올리브유 몇 방울을 더해 보세요. 이 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28g, 류신과 유익균, 칼슘을 모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던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든든한 메뉴입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를 권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 약 100g에 단백질 20g과 비타민 D,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여기에 현미밥 100g과 시금치나물을 곁들이면 단백질, 철분, 항산화 성분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끼로 약 28g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오후 활동에 충분한 에너지를 줍니다. 저녁은 북어채 달걀국과 렌틸콩 두부 무침, 그리고 표고버섯 반찬으로 구성해 보세요. 북어채 15과 달걀 1개로 국을 끓이면 단백질과 류신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삶은 렌틸콩과 두부를 함께 무치면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많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한 끼에서 약 30삭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총합 약 90지의 단백질을 3끼에 고르게 나눠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고등어 대신 연어나 두부를,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육류 대신 두부콩 위주의 단백질로 대체하시면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노년 건강의 열쇠이며 뼈와 면역, 혈관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저는 단백질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스스로에게는 다짐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과 근육을 지키는 하루 식단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혼자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자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지키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